어젯밤에 순식간에 이란 군부 투톱이 다 사망을 하죠. 참모총장이랑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두 사망을 했었고요. 테헤란에서도 큰 폭발음이 들렸었고, 핵시설, 군사시설 전면 타격을 하면서 방공망도 붕괴가 되고, 핵시설도 주요 핵시설도 파괴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네타냐후 아들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칠지 몰랐는데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을 감행해버리죠. 그리고 이 공습한 곳들을 보면은 이란의 핵심적인 곳을 동시에 다 타격을 합니다. D-Day를 잡고 있었다. 트럼프랑 이란의 협상이 흐지부지 되면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습을 했다라는 건데, 이 정도 공습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란 보고 전쟁하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먼 나라니까 그 나라의 이제 군사 1인자, 2인자가 다 죽었대.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미사일 날려가지고 군부 1인자, 2인자를 다 죽이고 방공시설 다 파괴하고 수도에도 폭발음이 터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바로 전쟁이죠. 아마 바로 전쟁으로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를 트럼프가 억제하겠다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몇 번은 치고받은 다음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와 경제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네타냐후가 미국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진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신들이 우호적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고, 인구 구성을 봤을 때 향후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면제받는 그 사람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날수록 징집할 수 있는 이 군대 수가 부족해집니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도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번에 전쟁을 붙고 확실하게 이란의 핵을 제거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든 휴전을 하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너무 많은 피해를 봤죠. 우선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 보복을 하기에는 고위급이 지금 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만든 판으로 지금 끌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인구수는 9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국방비라던가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우위예요. 숫자로 보면은 많아 보인다 치겠지만 구식 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숫자 대비 질적 열세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지상전도 거의 어렵고 해상전도 어렵죠. 그러면 공군력이라던가 미사일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서로 미사일만 주고받는 형태, 전투기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공습만 하지 않을까. 이란이 불리할까요? 이스라엘이 불리할까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미사일 날리고 드론 날리고 전투기 날리는 게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 말고 비대칭 작전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비대칭 작전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는 핵인데, 이란이 핵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핵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핵무기를 꺼내든다. 그리고 지금 핵 시설도 파괴됐고 핵 과학자들도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를 바로 꺼내서 공격을 한다?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작정하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지금 농축된 우라늄을 계산해 보면은 수일 내에 1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날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런 점에서는 확률이 좀 낮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예상한 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 최고 지도자들이 살해까지 당했고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했는데, 핵 협상을 하고 있던 미국이 전혀 자기 나라를 보호해주거나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 때리지 마, 죽어,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다 죽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핵을 쓰지 않더라도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수송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원유 수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예멘 반군을 활용해서 수에즈 운하로 나가는 길을 또 막을 수도 있겠죠. 이 두 군데만 막아버리면은 원유 수송로가 막히고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 수송로가 막혀버립니다.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치솟고 전 세계 경제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풀고 싶으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해결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핵을 쓰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전쟁을 중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경제는 더 피해가 클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68달러에서 7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때. 그러다가 다시 73달러로 내려왔는데 아직 중동 전쟁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침체된 경제 상태에서 고유가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거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도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의 원인이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제1차 오일 쇼크 때도 보면은 이미 닉슨 쇼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닉슨 때문에 경제를 말아먹은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았어요. 살짝 금리를 더 높게 올린 상태로 인플레를 확실히 잡았어야 되는데 바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인플레가 번질 위기인 상태에서 오일 쇼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렸죠. 4배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쇼크가 벌어졌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또 그런 재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도 전투기 보내거나 미사일 드론만 이스라엘을 보내는 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워낙 튼튼하고 아이언돔도 있고 이스라엘도 핵이 있습니다. 서로 핵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전략들을 쓸 가능성이 공급망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인플레가 치솟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중동의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유가가 인플레에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 물가가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반영될 시기가 이제 도래했고요. 7월 초에 관세가 확정되고 나면은 관세율에 따라서 물가가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가 3번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의 2.3, 2.4 구간이 아니겠죠. 3.0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5.5에서 4.5까지 내렸는데 여기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증시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계산해봐야 되겠죠. 물론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주식 밸런스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에 이어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은 중국이 수혜를 보는데요. 중국은 달러 스위프트망을 무시합니다. 자체적인 방법으로 이란, 러시아와 원유를 할인해서 사오죠. 인도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를 낮춰야 되는 게 미국인데 미국과 중국은 지금 패권 전쟁 중인 상태에서 중국은 석유를 싸게 사오고 미국은 석유가를 비싸게 사면 서로 불리하잖아요. 그럼 자기 땅에서 나오는 석유 채굴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래스카 유전 가스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이제 압박을 하겠죠. 관세와 협상을 할 여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관련주들이 좀 재밌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 셰일 시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계에 거의 도달했어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하수를 많이 미국이 석유를 시추하는 방법은 수압파쇄법이에요. 수평으로 돌을 깨서 여기서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필 텍사스 유전지대가 가뭄이 심해요. 지금 물 부족에 처해 있어요. 또 하나는 채산성 부족인데 채굴하기 쉬운 데부터 파먹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채굴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인플레이션도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 대비 훨씬 더 채굴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채굴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바이든의 환경 규제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산해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거 한 번 더 파먹는 게 낫지 신규 채굴을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또 하나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리그수 차트인데요. 시추 유정 구멍이 안 늘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단위 시추 유정당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기술 발전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 셰일 시추는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횡으로 한번 파는데 이렇게 돌을 깨고 석유 한번 파먹고 나면 한 5년 정도 써먹거든요. 다시 이제 닫아야 되겠죠. 신규 채굴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원래 수직으로 시추를 하게 되면은 한 번 파서 수십 년간 해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단가가 싸죠. 한국의 시추 방식이 중동의 시추 방식 대비 비싸다라는 겁니다. 단위 리그당 어떻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느냐, 이거는 기술이 증가했어요. 파이프가 더 길어졌습니다. 각 위아래로 구멍을 이렇게 뚫는데 그게 더 촘촘하게 더 많아졌어요. 한 번 시추 구멍에서 더 많은 석유를 얻게 된 거죠. 신규 채굴을 하느니 기존에 한 번 파먹었던 유정을 다시 열어가지고 또 한 번 석유를 파먹은 거예요. 신규 채굴을 안 했으니까 바이든 규제에서 피할 수도 있고 이미 내가 닫았던 유정에서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석유 회사들의 마진율이 좋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것도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해먹고 나면 결국 신규 시추를 가야 되는데 이제 채산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파이프가 더 길어지고 구멍이 많아지는 게 더 발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유 시추관 같은 경우는 기존 송유관보다 20% 정도 가격이 더 비싼데요. 이게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시추관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2개는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철강 관세를 물렸는데 미국 공장에 있는 두 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시추관 생산 기업 말고도 이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신규 시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돌아다니면 리그수가 늘어날 거니까 베이커 휴즈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기술이 늘어나면은 미국의 셰일 회사들이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